이 영상은 지금 자기 돈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4월은 당장 무너지는 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자산의 방향을 결정짓는 달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한 번에 크게 떨어지는 충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되돌리기 어렵게, 눈앞에서 벌어지지만 대응하기엔 너무 늦게 알아차리게 되는 변화입니다. 이번 달 전기요금은 지난달보다 올랐습니다. 기름값도 한 단계 더 올라갔고, 택시비도 올랐고, 배달비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설명해주는 안내문은 없습니다. 누가 와서 진실을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은 이미 당신의 지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뉴스 화면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멀리 있는 거시경제 숫자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마트 장바구니를 통해, 월말 전기요금을 통해, 그리고 계좌 잔고를 보며 돈이 다 어디 갔지? 라고 순간 멈칫하는 그 느낌을 통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번 4월 이 흐름은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딱 하루입니다. 4월 5일. 이 날은 트럼프가 직접 서명했던 이란 에난에너지 시설 공격 유예 조치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12일이 주어졌습니다. 출구를 찾을 시간, 협상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올릴 시간. 그런데 그날이 되었는데도 테이블이 여전히 비어 있다면 단순히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하나씩 멈추지 않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유가, 금값, 환율, 그리고 반도체.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이 네 가지가 이번 4월에는 하나의 실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실은 지금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뉴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의 흐름을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돈은 네 가지 축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쟁, 유가, 금, 그리고 환율. 그리고 이 흐름은 반도체로 번지고 외국인 자금으로 번지고 결국 경제 구조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하나씩 단계적으로. 여러분은 보게 될 겁니다. 돈이 어디에서 빠져나오고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영상 중간에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드리겠습니다. A가 벌어지면 어떻게 할지, B가 벌어지면 어떻게 할지.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번 4월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점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시장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지는 사람은 틀린 예측을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예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이 왜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쟁, 그리고 유가입니다. 모든 건 하나의 교착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은 출구를 찾으려 하고, 이란은 물러서지 않으려 하고, 이스라엘은 누구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 방향, 세 가지 의지, 아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시장이 패닉에 빠지기 위해 전면전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불확실성.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상황이 더 악화될지 아니면 완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측할 수 없게 되는 순간 돈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항상 유가입니다. 유가는 감정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공급이 막힐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단 하나의 가능성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수송로가 끊길 수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에너지 흐름이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만으로도 유가는 즉각 반응합니다. 확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공식 발표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가능성, 그것만으로 움직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유가는 크게 뛰었습니다. 몇 퍼센트 수준이 아니라 전체 비용 구조를 바꿔버릴 만큼의 상승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깥에서 걸려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상승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유가 시장 이야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당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에너지를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매일 엄청난 양의 원유를 수입하고 매일 막대한 돈이 에너지를 사기 위해 해외로 나갑니다. 유가가 오르면 그 비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비용은 이동합니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별도의 청구서로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 비용이라는 항목도 없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숫자도 없습니다. 대신 모든 곳에 스며듭니다. 마트에 가면 식료품 가격이 조금씩 올라 있고, 택시를 타면 요금이 살짝 올라 있고, 배달을 시키면 배송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항공권, 전기요금, 난방비까지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 마치 물이 새듯이. 소리는 없지만 수위는 매일 조금씩 올라가는 것처럼. 일주일 안에는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내 지출이 무거워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유가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한 번의 충격으로 오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작은 접점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건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써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이건 공급이 막혀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즉, 비용이 오르는 이유가 내가 더 많이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예전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공급에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수송로를 다시 열 수는 없습니다. 긴장을 강제로 멈출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의 뿌리는 그들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방향만 바뀝니다. 에너지 시장에서 물가로, 물가에서 일상으로, 그리고 결국 당신의 지갑으로. 그래서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멀리서 일어나는 전쟁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라 지금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미 내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을까입니다. 그리고 만약 유가가 이미 당신의 지출 하나하나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면 이제 더 큰 질문이 남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위험하다면 정말 안전한 곳이 있긴 한 걸까? 그냥 금을 사면 끝나는 걸까? 전쟁이 터지면 사람들은 당연히 금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반사적인 반응이죠. 위험하면 화살표 금을 사고 불안하면 화살표 금으로 피신한다. 단순한 공식입니다. 익숙하고 그리고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금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금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진 걸까요? 아니면 겉으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아주 간단한 상황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집을 임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모든 게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보증금을 올려야 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꽤 큰 금액입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팔아야 합니다. 저축일 수도 있고 다른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지금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금시장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거래소는 증거금 요건을 올립니다. 이 말은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투자자들이 추가로 현금을 넣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금이 없다면 강제로 팔리게 됩니다. 팔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마진콜입니다. 그리고 마진콜이 시작되면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증거금이 올라가고 한 그룹이 강제 매도를 당하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다른 투자자들의 마진콜이 또 터집니다. 그들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소용돌이가 만들어집니다. 강제 매도, 가격 하락, 추가 강제 매도, 도미노처럼 이어집니다. 이 과정 속에서 금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유동성 자산이 됩니다. 빨리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금이 급락할 수 있는 겁니다. 가치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게 현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금은 단순히 화면 속 숫자가 아닙니다. 실물 자산입니다. 운송되어야 하고 인도되어야 하고 물류 시스템을 거쳐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항공이 막히고 운송이 지연되면 금이 중간에 묶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도착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순간부터 금 가격은 단순히 공포만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동 가능성, 인도 가능성, 현금화 가능성까지 함께 반영합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자산이라도 움직일 수 없다면 헐값에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에서는 안전자산조차 단순하지 않습니다. 금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이 나면 무조건 금을 강하게 사라는 믿음은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방향이 맞아도 타이밍이 틀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맞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 시점이 틀리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계좌를 무너뜨리는 건 완전히 틀린 판단이 아니라 절반만 맞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금을 방어 자산으로 본다면 접근 방식은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누어서 들어가고 구간을 기다리고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유연성을 남겨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이기는 것보다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금조차 절대적인 피난처가 아니라면 이제 더 큰 질문이 남습니다. 통화 시스템과 금리 정책이 과연 시장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1500. 하나의 숫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평범한 숫자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쉽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왔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선이 무너지는 순간 사라지는 건 단순한 환율 레벨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건 안정감입니다. 이전에 위기를 겪어본 사람들은 이 감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가격대가 무너진다는 건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신호입니다. 이 흐름이 더 멀리 밀릴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흐름, 전 세계가 달러를 모으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장의 첫 반응은 기회를 찾는 게 아닙니다. 피난처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건 여전히 달러입니다. 돈이 미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혼란 속에서는 가장 익숙한 곳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흐름, 외국인 자금이 취약한 시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출 의존도가 높고 공급망에 민감한 경제는 위기 상황에서 약한 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커지는 순간 자금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먼저 빠져나갑니다. 세 번째 흐름, 금리에 대한 기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오르고 물가 압력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 시나리오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바뀌면 자금의 흐름도 함께 바뀝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이 하나의 지점에서 만납니다. 환율입니다.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달러로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달러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비용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압력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중앙은행이 개입하겠지.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연준을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인플레이션이 더 강하게 튈 수 있고 생활비는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내리지 않고 유지하거나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눌립니다. 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는 위축되고 고용시장에도 압력이 생깁니다. 결국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통화정책이 묶이는 구간입니다. 행동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좋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한번 겪었던 기억입니다. 1970년대 유가가 급등했고 인플레이션이 치솟았지만 경제는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고용은 약했고 생활비는 높았고 어떤 선택을 해도 고통이 따르는 상태였습니다. 역사가 그대로 반복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한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정책의 제약, 확산되는 물가 압력, 그리고 만약 이것이 아직도 거시경제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일상으로 내려와 보십시오. 당신의 월급은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생활비는 꾸준히 올라갑니다. 대출금리는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기업은 더 신중해지고 기회는 줄어들고 소비는 둔화됩니다. 당신은 양쪽에서 압박을 받습니다. 한쪽에서는 모든 가격이 올라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득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감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급락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무거워집니다. 앞에서 지갑에서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면 여기서는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스템 자체도 당신을 쉽게 구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모든 게 여전히 금융시장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중요한 한 조각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돈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실물 경제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보려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한 가지를 봐야 합니다. 반도체, 그리고 공급망입니다. 위기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떠올리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헬륨입니다. 풍선에 넣는 가스, 가볍고 무해해 보이고 경제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물질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칩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헬륨은 부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냉각에 쓰이고 극도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공정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쉽게 대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물질도 단기간에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헬륨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산 라인 전체를 늦출 수 있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 헬륨 공급의 일부가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루머가 아닙니다. 막연한 가정도 아닙니다. 이미 경고가 나온 리스크입니다. 업계 기업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전문가들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가처럼 시끄럽지 않습니다. 환율처럼 충격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합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른 종류의 리스크이기 때문입니다. 즉각 터지는 리스크가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리스크입니다. 일종의 타이머가 달린 리스크입니다. 대기업들은 아직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달은 버틸 수 있습니다. 공장은 돌아가고 있고 생산도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직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괜찮아 보이는 상태가 사람들을 가장 쉽게 방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위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갈등이 길어지고 공급이 복구되지 않고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가 되어서야 문제가 드러납니다. 생산은 느려지고 비용은 올라가고 칩 공급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향을 받는 건 한 산업이 아닙니다. 전체 시스템입니다. 한국에게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핵심 축입니다. 상징입니다. 수출과 성장, 시장 신뢰를 떠받치는 기반입니다. 이 고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영향은 공장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식시장, 수출, 고용, 경제 기대감까지 단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때가 되면 이건 더 이상 자산 가격 변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물 경제 자체가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큰 위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중심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핵심 위치에 있는 지점에서 헬륨이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건 위기가 이미 그래프를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현실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물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 순간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큰 돈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시장의 반대편에 갇혀 있는가? 지금 시장에서는 하나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끄럽지는 않지만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한쪽은 대규모로 매도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그 물량을 거의 그대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매도와 기록적인 매수가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은 강하게 빠져나가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거의 전부 흡수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단순한 교체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고 아주 평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매수와 매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가 리스크를 줄이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래의 양쪽에 서 있는 두 집단은 같지 않습니다. 한쪽은 더 큰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더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고 분석 조직을 갖추고 있고 손실을 더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타이밍을 기다리고 더 높은 확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반대쪽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규모는 더 작고 정보는 더 느리고 재정 압박은 더 크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는 적습니다. 이 말이 개인 투자자가 항상 틀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더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이 유리함이 전부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아주 민감한 위치에 있는 경제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고 수출에 의존하고 환율에 민감하고 공급망에 민감한 구조. 글로벌 자금이 방어 모드로 전환되면 이런 시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맞았는가, 틀렸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전쟁 수혜 자산을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논리적으로는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단기 수혜 자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산은 하나의 이야기에 의존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뀌는 순간 가격은 빠르게 방향을 바꿉니다. 협상이 진전되거나 긴장이 완화되면 한때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자산이 가장 먼저 강하게 팔리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산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존재 이유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는 이런 반전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주식시장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자재 공급이 막히고 비용이 올라가고 공급망이 흔들리면 기업들은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도 있고 생산을 줄이거나 멈출 수도 있고 계약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위기는 더 이상 그래프 위에 있지 않습니다. 공장으로 들어오고 일자리로 들어오고 소득으로 들어오고 삶으로 들어옵니다. 그때는 더 이상 바깥에서 지켜보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살 것인가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 리스크 구조 안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나는 리스크를 줄이는 쪽인가? 아니면 리스크를 받아내는 쪽인가? 나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행동을 강요받는 사람인가? 이런 구간에서 가장 큰 실수는 자산을 잘못 고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위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내가 더 약한 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느꼈다면 다음 질문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이번 4월 무엇을 봐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기까지 왔다면 한 가지는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모든 걸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 정확히 어디로 갈지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었느냐입니다. 이번 4월은 우연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포인트로 이루어진 구간입니다. 각 포인트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을 제대로 따라가면 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봐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5월 4일 전후의 구간입니다. 그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연된 시간이 끝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이 지나면 시장은 반드시 반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협상의 결과와 흐름입니다. 공식 발표를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긴장이 완화되는지 아니면 더 커지는지 그 순간 자금은 바로 움직입니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 데이터입니다. 유가 상승이 물가 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그건 통화 정책을 직접 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반도체 기업들의 보고서와 전망입니다. 지금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앞으로를 어떻게 말하는지, 재고는 어떤지, 공급은 어떤지, 앞으로 몇 달을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진짜 신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율입니다. 어떤 레벨은 한 번 깨지면 모든 게 바뀝니다. 가격만이 아니라 심리 그리고 자금 흐름까지 바뀝니다. 이 5가지가 지금 반드시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도 정해두어야 합니다. 금에 대해서는 쫓아가지 마십시오. 놓칠까봐 뛰어들지 마십시오. 방어 자산으로 본다면 천천히 가야 합니다. 나눠서 들어가고 구간을 기다리고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달러에 대해서는 승부로 보지 마십시오.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리스크를 조절하는 도구로 보셔야 합니다. 베팅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도체는 뉴스만 보지 마십시오. 헤드라인 하나하나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보셔야 합니다. 이 위기가 얼마나 길어질 것인가? 그게 핵심입니다. 유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를 거라고 단정하지도 말고 내릴 거라고 믿지도 마십시오. 2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들고 가야 합니다. 긴장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협상이 진전되면 무엇이 바뀌는지 항상 2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올인하지 마십시오. 감정으로 베팅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가정에 모든 포지션을 걸지 마십시오. 지금 같은 구간에서 계좌를 무너뜨리는 건 틀림이 아니라 큰 틀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플랜 B가 있어야 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무엇을 할지, 갑자기 상황이 완화되면 무엇을 할지, 시장이 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 무엇을 할지 정답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게임에서 탈락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는 가장 많이 번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자본을 지킨 사람, 큰 실수를 피한 사람, 그리고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남습니다. 이번 4월은 베팅하는 달이 아닙니다.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는 달도 아닙니다. 관찰하는 달입니다. 나눠서 들어가는 달입니다. 포지션을 지키는 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남겨두는 달입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건 상승을 놓치는 게 아닙니다. 피할 수 있었던 하락에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